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이번 시간에도 올해 결산과 내년 전망 해보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인사입니다. 네. 경제팀 인사를 놓고 항상 말이 많았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김태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교수님, 오늘 토픽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할 얘기 많으시죠? 예. 일단 이 경제팀 인사를 놓고 처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이 많게 된 건지 경제팀 인사가 뭔가 난맥상이 돼서 경제가 그렇게 나빠진 건지요. 이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이게 유능한 그 선장이 있어도요. 방향 잘못 잡으면 배가 엉뚱한 데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나 뭐 거기에서 항로 가지고 이렇게 티각태각한 이런 점셈이고요. 결국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다음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장하성 실장 경우는 이 정말 혁명 동지죠. 참여연대 출신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김동연 부총리는 그냥 차곡차곡 이제 좀 네. 걸어왔던 분이잖아요. 그 어떤 그 두 사람 간의 그런 호흡의 문제 이전에 네. 정책 방향.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된 그걸 뭐 거고.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먼저 일단 그러면 먼저 타겟을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런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그 뭐 청와대의 어떤 정책실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집권 여당의 어떤 전체 어떤 정책 철학이랄까요? 네. 거기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청와대 입장에서 특히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런 쪽에서는 그냥 그 정책 실무자다.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방향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가 별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소득주도 성장, 다른 한쪽은 혁신 성장. 그래서 완전히 헤매면서 이렇게 한 1년 반 간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먼저 일단 방향이 틀렸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 방금 전에 김동연 부총리 네.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김 부총리 이제 물러나셨습니다. 네. 나름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하긴 한 듯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역할이 오히려 혼선을 더 가중시킨 역할입니다. 기왕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할 거면 좀 더 과감하게요. 하게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좀 저는 그 점에서 뭐 가지고는 어땠을까? 사실 우리가 100% 완벽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데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라 한다면 그래도 경제 사령탑인데 사령탑답게 제대로 대통령을 찾아가서 직보를 하고 또 이 정책실에 대해 가지고 장하성 실장을 비롯해서 네. 같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리더십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외곽을 도는 김 전 부총리의 어록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 같은데 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모습이다. 네. 지금이. 네. 이 경제를 두고 자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 근데 본인이 경제부총리지만 힘이 딸려서 그 부분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네.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와 어떤 경제의 어떤 갈등 그런 충돌을 이제 이 김동연 부총리가 본 거고.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꺼내기는 하는데 네, 네. 그에 대한 처방 부분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가지고 두둔하는 것 같다가 또 혁신성장 막상 말해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별로 내용이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어떤 부총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첫 팀의 경우 네. 주로 이제 관료들보다는 이제 그 기존의 캠프 인사들을 그렇죠. 정책 결정 방향을 네. 정하는 쪽에 포진을 네. 시키고 관료들을 이제 집행 쪽에다 이렇게 네. 그것도 네. 일부만 앉혔는데 아마 이 정부가 경제 관료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사실 경제 관련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안보부터 해가지고 외교 뭐 전반으로 지금 다 모든 문제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같이 코 인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예. 어떻게 보면 이른바 촛불혁명의 어떤 그 동지들에 대한 뭐 지나친 그러니까 그쪽 경우는 사실은 당선까지가 그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국가를 끌어갈 세력은 또 다른 세력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문제는 아직도 개선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보면 차관 인사를 했어요. 차관 인사를 한 번에. 그다음에 특별히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상징이고요.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건데 한 번에 열 몇 명을 그냥 동시에 바꾸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전히 정치에 대한 맹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 파워를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정책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렇습니다. 장관을 안 바꾸고도 차관 인사를 통해서 쉽게 가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청와대가 이제 차관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끌고 가겠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어떤 장악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장관 감시하고 밑에 이제 직원들 감시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MB 정부 때 그때 모 차관이 왕 차관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가 전체 정부 돌아가는 거 보면 성과가 낮았어요. 왜? 결국 이 공무원들이 명예를 가지고 살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막 교체를 하고 와가지고 뭔가 감독을 하고 불신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관료들을 전진 배치했거든요. 아마 오히려 그때 기억이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관료들한테 주도권이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다 후퇴하고 사실은 뭐 자기네들도 결국은 정권을 내놨다. 뭐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이런 쪽에서 공통적인 의식이 아닌가.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요번에 정책실장이 김수현 씨가 그대로 정책실장 간 것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정책실장으로 김수현 씨가 뭐 경제학 한 사람도 아니고 거시경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정책실장을 만자고요? 단지 이유는 뭐냐라면 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정권을 창출한 실세 그룹들은 그거는 잡고 있어야겠다. 이제 첫 경제 팀 일기에 상징적인 인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가요? 글쎄요, 그분은 뭐 개혁 의지는 굉장히 충만한 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죠. 또 열정이 있어 보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공정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뭐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세 축 중에 하나가 공정경제를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공정경제 해가지고 가장 목표가 뭘까요? 중소기업이 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좀 더 잘 살고, 그게 공정한 거죠. 사실은 공정경제 말을 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대기업도 시들시들, 중소기업은 더 시들시들. 그다음에 저소득계층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정경제를 내치면서 개혁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실패한 거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래서 해프닝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삼성 SDS에 대해 가지고 지분 다 파세요. 사실 그건 법치주의 위에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아주 최근에 제가 본 이 코미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촉진하는 데입니다. 독점 못하게 하는 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편의점에 대해 가지고 뭐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류 부분들은 사실 이제 본인 경우가 어떻게 보면 뭐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이 경제 현실을 몰랐구나 이게. 김수현 정책실장 등등의 면면을 보면 뭔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하여튼 부분적으로 좀 조정할 때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칫 시그널 다르게 엉거주춤 정책 다르게 자칫 엉거주춤 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특히 전 내년도 경제에서 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정책의 불확실성이라 봐요. 내년도에는 뭐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뭐 규제도 좀
풀고 기업을 좀 사기를 높인다 그러는데 실제로 되는 거는 없고. 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이 소득주도 성장도 최저임금도 좀 합리화시키고 근로시간 제도도 좀 합리화시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왜? 아까 말씀드린 이 민주노총 경우는 최저임금 개편이나 근로시간 이 개편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파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내년도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김수현 실장을 위시한 이른바 참여연대와 이른바 개혁파들의 어떤 게 잇따른다면 다른 한편에 있어가지고 경제의 현실을 중시하는 이런 이 관료파들의 어떤 갈등도 커지지 않겠냐. 네, 네. 그 이기 경제팀의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네. 김수현 정책실장이 분명히 이 홍남기 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원톱이다. 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상하겠죠. 김수현 실장한테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말이고요. 네, 네. 사실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내각의 경제 전 팀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긴밀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문제는 누가 뭐 완탑이냐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지금도 김수현 씨는 이 정책에 대한 설계 문제나 정책에 대한 큰 방향은 청와대가 잡겠다. 김수현 정책장이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는 그냥 집행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가지고 컨트롤 타워로 말하는 거지. 네, 네. 실제로 정책이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와 집행이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는 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뭐 학문적 백그라운드 갖고서 모든 걸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임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제 경영학자로서 네. 어떻게 보면 거시 그 큰 규모의 나라 경제를 다루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김수현 실장 경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더 답답하죠. 사실 부동산 내지는 도시개발 이쪽으로 쭉 해오셨고 또 그분은 또 학자이면서 또 시민운동가의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 돌아가는 게 당장에 지금 뭐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금리가 어떻고 다 이게 전 세계로 연결돼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저 문제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이런 말도 거시 경제하고 네, 네. 그다음에 개방 경제 속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국내로 좁혀 있고 국내 중에서도 경제 문제를 좁혀 있고 김수현 씨는 부동산 쪽에 그다음에 김상조 씨는 주로 이 재벌 문제 하고 특히 삼성 문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만일 내년도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외 환경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에 자칫하게 위기로 간다. 네, 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사령탑이든 그게 책임자가 잘 몰라. 모르고 거기서 뭘 보고를 받아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타이밍을 놓치고 일을 굉장히 어렵게 꼬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기 경제팀이 노출했던 어떤 불협화 네. 이 부분은 좀 오히려 줄지 않을까요? 의도적으로 그걸 피하려고 그러겠죠. 피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리고 특히 제가 볼 때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있어요. 김동연 부총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네.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뭐 그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딴 예, 얘기할 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속으로가 더 문제죠. 네. 아예 이제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방향을 잘못 가도 아니 부총리가 그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부총리가 말할 입장이 못된 상황이 되겠다. 네. 근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최저임금 말고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겠냐. 근데 한 가지 좀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은 뭐랄까요? 어느 정부나 저 경제 팀 일기에서는 뭔가 강한 색채를 드러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옅어질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민간의 활력을 좀 살려보자라는 쪽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경제가 그렇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네, 네. 기업들의 좀 활력을 좀 해보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 내년에는 아마도 민간의 활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도 맨날 원전 얘기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산업경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이야기 좀 듣게 하죠. 네, 하지요. 그래서 야 이게 조금
오히려 다행히 정신 차린 기회가 왔나 기대를 갖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요번에 이제 경제운용계획 네. 그걸 한번 봤어요. 네네. 경제운용계획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거는 민간의 어떤 활력, 그래서 투자를 촉진하겠다. 뭐 다 박수. 그러나 쭉 내려가가지고 그럼 민간의 투자? 민간 투자의 주체가 누구죠? 기업 아닌가요? 그 한번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민간 투자 활력을 한다 그러고 기업 부분에 들어가가지고는 뭐라고 돼 있냐 한다 그러면 경제 민주화 입법을 더 강행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 기업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 심지어는 뭐 감사를 어떻게 하고 아주 시시콜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한다 하면 기업 입장으로 이거 무소소 제대로 투자하겠나. 뭐 시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조그마한 돈들을 뭐 창업 자금으로 투입하는 이런 일을 지금 말하는 모양인데 네. 사실은 가장 그한 거는 역시 이것도 큰 선도주자가 하나 쭉 나서면서 네. 투자를 끌어줘야지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정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투자 많이 하세요. 이런다고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기업은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네. 경제민주화라는 입법을 강화한다고 네. 돼 있는데 그 하나가 의사결정 구조에다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책 우선순위랄까요? 그 어떤 일관성이 안 맞는 거죠. 조금 이게 교통정리가 아직 안 맞는 거죠. 경제 활력을 최우선한다라면 지금은 기업이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이 정말 걱정 안 하고 마음껏 한번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 해석은 그럼 민간 투자하려고 그럼 주체가 누구야? 기업도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정여를 해. 창업 형태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공제를 해주겠다. 이딴 소리를 보면서 이따까지 하는 소리. 뭔가 조금 안 맞는 이런 이야기. 교통정리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인사입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보실 때 지금 이번에 경제팀 그 정책실장과 부총리 이제 두 명 다 교체가 되면서 어떻게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내후년 네. 그 총선을 앞두고 뭔가 또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뭐 리셔플링이 가능하겠죠. 네, 근데 네. 일단은 이렇게 매듭을 진도로 볼까요? 아마 후속 인사가 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총선 전에는 뭐 무조건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인사가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무조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 이제 부총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경제 관련 부처가 필요가 있냐 보는데 소폭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 봐요. 그것도 사실은 총선까지 이 시간을 늦춘다고 하는 거는 전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네, 보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경우에서 가지고 뭐 KTX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 그냥 가는 건 좀 곤란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부처 장관들 경우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번은 분위기 쇄신해 주는 게 예를 들어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본인도 자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새로 이렇게 한번 갈아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보충 개각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네, 네. 지금 현재 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이 정부의 어떤 인사를 놓고 항상 인력 풀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정치적 동지들 네. 의식을 같이 하는 캠프 또는 일부 관료 그 외에 민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진짜 참신한 인사를 네. 발탁했구나. 네.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의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는 완전히 코드 인사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숨을 못 쉬고 뭐 이래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그다음부터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코드 인사를 기피하고 나름대로 개방형으로.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관료들 중에서 좀 실력 있다는 사람들을 기용을 하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노무현 후반부가 전반부에서 끊기다가 후반부에 그래도 한미 FTA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터닝 포인트는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터닝 포인트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른바 촛불혁명의 동지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 네. 그다음 그 딜레마를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 내리냐의 문제로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김 교수님 노동 쪽도 전문가였고 하시니까 네. 우리 전투적 노조 네, 활동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실패가 우리 고용이나 이걸 오히려 더 망가뜨려 왔다는 부분에서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요 가장 바람직하고 뭐 이상적인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총의 각성이 필요하다 봐요. 이젠 진짜로 대화 나누고요. 그리고 정말로 좀 자기들이 챙겨야 될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들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소속 기업이 다 대기업이에요. 다 공기업이에요. 네. 그것만 챙기면 나중에 협력 중소기업 어떨까요?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같은 회사에 정규직 비정규직 있어요. 왜 노동조합 따로 해야 되죠? 우리 회사의 정규직 비정규직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근데 사실 그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꾸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 정부 역할 이야기하는데 결국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요. 역시 이 노동조합도 기업도 똑같이 대줘라. 네. 진짜 뭐 이 기업은 때리고 노동계 쪽은 박수 쳐주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노동계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불법 파업하고 그다음 잘못된 일 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라는 겁니다. 네, 네. 법치주의가 서야지.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민주노총과 이런 데도 좀 기강도 만들어지고 네, 네. 또 이게 전투적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라면 이거 가지고 우리 한계가 왔구나. 우리가 좀 전환하자. 네, 네. 그런 각성이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의 메시지, 정부의 예를 들어가지고 입장을 잘 정리해 주는 게 네, 네. 노동운동이 좀 더 합리화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현대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도 네. 아직들 조금 노사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면 멀었죠. 좀 아쉬운 것 거기는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참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고요. 네, 네.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대자동차에서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네, 네. 오히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 부분을 정부가 먼저 공론화할 네, 필요가 네. 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노동계도 책임져야 된다. 네, 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부 스스로가 꺼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구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아마 어떤 인사보다도 정책의 흐름에 새로운 좀 물꼬를 네. 트고 네. 그 물꼬에 뭔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참신한 인사의 어떤 발탁 네. 이런 가미를 한다면 네. 뭔가 새해가 신바람 나는 새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날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를 기대하면서도 또 항상 걱정하면서 기다리죠. 새해 걱정 많습니다. 하지만 또 새해는 우리에게 큰 또 새로운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연말 연시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주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